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 리셋입니다. 저자는 이경실, 출판사는 성한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실, 긍정닥터 이경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 박사이면서 가정의학 전문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에이징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트레스와 피로, 노화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너무도 익숙한 삼위방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종종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나이보다 더 늙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 자신을 가꾸려는 작은 노력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다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질병이 있든 없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에너지 넘치게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물론 부유하다면 좀 더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평가하고 나에게 맞게 계획하고 적용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야말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덜 피로하고 덜 늙을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가 다 자랐다고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 근육 성장, 그리고 뇌 기능과 같은 중요한 신체의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영노화의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필요한 만큼의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해 피로감의 증가, 스트레스 민감성의 증가,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이는 면역체계의 약화,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만성 건강 문제에 위험을 증가시킨다. 깊은 잠을 자면 적게 자도 괜찮다. 너무 피곤한 주중을 보낸 주말, 오전 10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 느긋한 오전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보통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을 따라잡기 수면이라고 하는데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피곤한 경우
잠을 보상해주면 효과적일 때가 있다. 하지만 몇 주를 연달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주말 늦잠을 자기가 반복이 되면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급기야 점심을 넘겨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대 속에서 뭉개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루가 너무 짧아 오후 8시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사실 이게 단순히 짜증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한두 번 늦잠을 자는 것은 일시적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수면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주중에 잠이 너무 부족한 경우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수면량을 채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오전 9시가 지나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몸은 충분히 피곤한데 침대에만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흔히 꿀잠이라 이야기하는 깊은 잠이 중요한 것이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느린 파동의 뇌파를 방출하는데 이때가 신체와 뇌 회복에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 몸은 가장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의 재생 과정이 일어난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 조직의 재생, 그리고 에너지 수준의 복원에 필수적이다. 또한 깊은 잠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깊은 잠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우리의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의 1단계는 가장 얕은 잠을 자는 렘 수면이라고 한다. 이때는 빠른 안구 운동, 뇌 활동 증가, 생생한 꿈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기억 통합, 감정 조절 및 인지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렘 수면 단계는 보통 잠들고 약 90분 후에 발생한다. 수면 2단계는 얕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1단계이다. 2단계는 깨어있는 상태인 각성과 수면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며 신체가 이완되고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며 근육 활동이 감소한다. 이 단계에서는 쉽게 잠에 깰 수가 있다.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2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심박수, 호흡, 근육 활동이 더욱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뇌파가 느려진다. 이 단계는 수면 시간의 약 50%를 차지하며
여전히 얕은 수면으로 간주되지만 점점 더 깊어진다. 수면 4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3단계, 서파 수면 단계라 하며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수면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체가 조직을 복구하고 뼈와 근육을 형성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회복력이 높은 수면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체 회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특정 유형의 기억을 통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수면 주기는 밤새 여러 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각 수면 주기는 약 90분간 지속이 된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비율은 밤새 변화하며 초기 주기에는 깊은 수면이 더 많이 일어나고 후기 주기에는 렘 수면이 더 많이 일어난다. 실행에 옮길 때 집중을 도와주는 전략. 포모도로 기법. 포모도로 기법은 시간 관리 기술 중 하나로 필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일정 시간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뒤에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포모도로 기법은 특히 시험이나 마감일이 있는 작업에 유용해서 다양한 관련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해주는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나 모래시계가 포모도로 기법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 책상 위에 아기자기한 굿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 적용해서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먼저 작업 목록의 작성. 수행해야 될 작업 목록을 작성한다. 타이머 설정.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을 포모도로라고 부른다. 작업 시작.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덮어두고 집중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짧은 휴식. 25분 작업 후 5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며 4개의 포모도도를 완료하면 긴 휴식을 갖는다. 보통 긴 휴식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설정되는데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화 과정에서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혈관 건강의 개선이다. 이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전단 응력은 혈관이 혈관벽에 따라 흐를 때 발생하는 힘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세포들은 혈관의 내벽을 이루며 혈액의 흐름과 혈관의 확장, 그리고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할 때 혈액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전단 능력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는 더 활성화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심장에 더 작은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영노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꾸준한 심장 박동수 증가와 지속적인 산소 소비를 통해 심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강한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와 영양소를 신체의 다른 부분에 더 잘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영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상당한 양의 칼로리를 소모시키며 체중 감소 및 유지에 기여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초 대사율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심폐체계 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종종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작은 일에도 놀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10중 8구 평소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심장을 너무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운 것이다. 평상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심박수가 올라가야 하는 이 상황이 맹수가 쫓아와서 뛰는 것인지 운동을 위해 뛰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후에 분비되는 엔돌핀으로 우리 몸은 심장이 마구 뛸 일이 있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학습을 하게 된다. 엔돌핀의 분비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유산소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당 관리에 있다. 이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운동으로 당을 소모하면 근육도 늘고 저장되는 지방도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의 권장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나이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주당 최소 150분 정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중간 강도와
고강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중간 강도는 노래를 부르기 어렵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며, 고강도는 대화도 어려운 정도이다.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율을 높여준다. 기초 대사율이 높을수록 신체는 휴식 상태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이 중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운동은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뼈가 더 강하고 밀도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인다. 특히 노년기에 근력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이점이 있다. 이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다. 운동 중에는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방출되며,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성취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올바른 기술과 안전한 운동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낮은 강도와 무게로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이 권장이 되며,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법. 시간 제약 관리. 시간 제약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일과 가족, 개인적인 책임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즐거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전반적인 웰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직장이나 가족과의 약속처럼 일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정하고 실천을 해보자. 도저히 시간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면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보자.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잠깐, 출퇴근길에 잠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면 신체 활동을 늘릴 수가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을 해보자. 또한 뒤꿈치 들기 운동이나 케겔 운동 등을 틈틈이 해보자. 즐거운 활동을 기존 루틴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운동을 하면서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출퇴근 중에
심호흡법을 연습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매주 초에 일정을 검토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자. 미리 계획을 세우면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가 끝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루틴을 만들어 놓자. 즉, 집안 행사나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등산이나 하이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집이나 회사에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된 용품이나 장비를 두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시간 제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흔히 발생하는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일관된 일상을 유지하여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포도당이 체내 단백질, 지질, 핵산과 반응하여 체종당화 산물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원래 역할이었던 단백질, 지질, 핵산의 당이 붙어서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항상 30kg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바른 자세도 어렵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당이 붙어서 변형된 물질들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각 장기의 조직에 축적되고 이는 조직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신장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들을 발병하게 한다.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세포 내의 활성 산소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며 지질과 단백질, DNA를 포함한 세포 성분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병의 중요한 요인이며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에너지 생성을 손상시켜 육체의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만성 고혈당증은 염증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전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을 생성하여 조직의 손상, 세포 기능 장애 및 만성질환의 발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염증은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과 신경 전달물질 기능을 방해하여 피로와 노화에 직결된다.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며 이는 신체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 감소와 함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노화와 노화 관련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손상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이는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장기간의 고혈당은 세포 내 인슐린 신경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피로의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 혈관 내벽인 내피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피 기능의 손상은 혈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을 방해한다. 내피 기능 장애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세포에 대한 산소와 에너지 기질의 가용성 감소로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은 신체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고혈당 상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쇼트닝, 튀긴 음식, 가공육이나 기름이 많은 마블링 적색육은 우리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나쁜 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지질 독성을 유발한다. 지질의 독성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이나 심장, 췌장, 근육처럼 지방이 별로 없어야 하는 장기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독성을 말한다. 이는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지방 조직의 용량이 초과되어 어쩔 수 없이 저장되는 것으로 해당 장기의 세포 기능 장애, 염증 반응, 세포 괴사를 유발한다. 즉,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되어 간 기능이 손상되고 심장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며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 췌장 기능의 저하로 소화장애와 당뇨병 위험이 올라간다. 이러한 지질의 독성은 당 독소처럼 인체 곳곳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즉,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기능장애, 자가 포식 변화, 인슐린 신호 전달 장애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 지질의 독성 역시 당 독성처럼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와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며 피로와 노화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지질 독성의 원인 음식으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 그리고 가공식품 외에도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독소일 뿐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고 간세포를 손상시켜 지방간을 만든다. 간에 쌓여있는 지방도 지질 독성을 가지며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킨다. 오늘날의 식품 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더 맛있고
더 편리하고 심지어 더 저렴하기도 한 식품들이 매번 새롭게 출시하여 우리의 눈과 입을 자극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옵션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장하게 되며 오래 노출되면 늘 피로하고 늘어지며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맛이 좋도록 설계되고 첨가당, 건강에 해로운 지방, 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초가공식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과잉 섭취를 유발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식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편리하며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사실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인분의 크기가 점점 커진 환경의 변화이다. 과거 코카콜라 한 캔은 250cc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500cc짜리를 사 먹게 되었다. 이는 비단 코카콜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거의 모든 음료, 과자, 가공식품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는 과잉 소비와 비만 증가에 기여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과 악화에 관여하는 기전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저강도 만성염증이다. 이런 음식들의 특징이 일단 한 번 먹으면 웃음이 난다는 것이다. 식감과 향, 그리고 맛이 매우 매력적인 음식들이다. 가끔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수 있지만 자주 먹으면 저강도 만성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노화가 촉진되며 피로하게 만드는 음식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노화를 예방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을 때 주의사항.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레인보우 다이어트는 엄격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식사에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내가 가진 에너지 안에서 적당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즐기려고 해보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 항산화제, 항염증 화합물을 제공하여 피로와 스트레스, 노화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단,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요즘 채소와 과일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다.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씻어 먹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마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금치나 비트 채소 등 일부 채소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신장 결석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한때 시금치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기도 했으나 사람이 식사에서 섭취하는 정도의 양으로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포드맵으로 알려진 발효성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식사를 골고루 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당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일의 경우 씹어 먹지 않고 갈아 마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지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먹는 팁.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섞어 다채로운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좋아하는 파스타나 볶음 요리에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추가해보자. 다양한 과일 조합으로 스무디를 만들어 영양이 가득한 간식으로 즐겨보자. 새롭고 이국적인 과일과 채소를 실험해 식단의 다양성을 더해보자. 끼니마다 접시의 반을 채소로 채우면 다양한 색상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다. 통곡물 간식을 섭취하는 법. 정제곡물 스낵 대신 팝콘이나 통곡물 크래커 같은 통곡물 간식을 선택해보자. 통곡물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면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줄어들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대체하여 하루에 3번 이상 섭취를 해보자. 사실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밥을 먹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식습관이 아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그리고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먹으면 된다. 통곡물을 먹을 때 주의사항.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하면 소화 개선, 혈당 조절 개선, 체중 관리, 심장병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통곡물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밀이나 보리, 호밀 같은 일부 통곡물에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경우 귀리나 퀴노아, 메밀과 같은 글루텐 프리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통곡물에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을 수가 있다. 특정 곡물을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위장 장애가 발생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다.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인 피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을 최소화하려면 통곡물을 섭취하기 전에 불리거나 싹을 틔우거나 발효시켜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피트산을 분해하고 미네랄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통곡물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도 높을 수가 있다. 통곡물을 과잉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곡물은 특정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성 화합물인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로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통곡물을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곰팡이가 보이는 곡물은 모두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팁.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식물성 식품에 중점을 두면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있다. 다음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한다. 식단의 영양소密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공이 많이 된 정제식품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통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통식품은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높고 가공식품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기타 필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자연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려면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으로 식탁을 채워야 한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정제된 파스타보다는 통곡물 파스타를 선택한다. 또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통조림 대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를 선택한다. 다음 팁. 가공식품을 집에 사놓지 않는다. 입이 심심할 때 싱크대 문을 열어 라면과 과자를 꺼낼 수 있다면, 만약 반대로 집에 없다면, 집에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덜 먹게 된다. 대신 통곡물 시리얼이나 견과류, 간식,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준비해두고 즐겨보자. 식물성 옵션을 강조한다.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 콩류 등 식물성 식품은 영양이 풍부하고 필수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이 풍부하다.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에 비중을 높이도록 신경을 쓰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몸에 공급할 수가 있다. 식단에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포함하려면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식사에서 육류의 일부를 콩, 렌틸콩 또는 두부로 대체하는 것이다. 흰 쌀밥 대신 다채로운 샐러드나 구운 채소 한 접시를 선택하고, 칩이나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 견과류, 씨앗을 간식으로 먹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영노화의 과정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돼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 리셋입니다. 저자는 이경실, 출판사는 성한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실,
긍정닥터 이경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 박사이면서 가정의학 전문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에이징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트레스와 피로, 노화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너무도 익숙한 삼위방이 되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종종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나이보다 더 늙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 자신을 가꾸려는 작은 노력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다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질병이 있든 없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에너지 넘치게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물론 부유하다면 좀 더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평가하고 나에게 맞게 계획하고 적용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야말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덜 피로하고 덜 늙을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가 다 자랐다고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 근육 성장, 그리고 뇌 기능과 같은 중요한 신체의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영노화의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필요한 만큼의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해 피로감의 증가, 스트레스 민감성의 증가, 심지어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이는 면역체계의 약화,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만성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깊은 잠을 자면 적게 자도 괜찮다. 너무 피곤한 주중을 보낸 주말, 오전 10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 느긋한 오전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보통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을 따라잡기 수면이라고 하는데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피곤한 경우 잠을 보상해주면 효과적일 때가 있다. 하지만 몇 주를 연달아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주말 늦잠을 자기가 반복이 되면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급기야 점심을 넘겨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대 속에서 뭉개면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이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루가 너무 짧아 오후 8시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한다. 사실 이게 단순히 짜증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한두 번 늦잠을 자는 것은 일시적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수면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주중에 잠이 너무 부족한 경우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수면량을 채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오전 9시가 지나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몸은 충분히 피곤한데 침대에만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흔히 꿀잠이라 이야기하는 깊은 잠이 중요한 것이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느린 파동의 뇌파를 방출하는데 이때가 신체와 뇌 회복에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 몸은 가장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의 재생 과정이 일어난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 조직의 재생, 그리고 에너지 수준의 복원에 필수적이다. 또한 깊은 잠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깊은 잠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우리의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의 1단계는 가장 얕은 잠을 자는 렘 수면이라고 한다. 이때는 빠른 안구 운동, 뇌 활동 증가, 생생한 꿈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기억 통합, 감정 조절 및 인지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렘 수면 단계는 보통 잠들고 약 90분 후에 발생한다. 수면 2단계는 얕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1단계이다. 2단계는 깨어있는 상태인 각성과 수면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며 신체가 이완되고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며 근육 활동이 감소한다. 이 단계에서는 쉽게 잠에 깰 수가 있다.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2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심박수, 호흡, 근육 활동이 더욱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뇌파가 느려진다. 이 단계는 수면 시간의 약 50%를 차지하며 여전히 얕은 수면으로 간주되지만 점점 더 깊어진다. 수면 4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로 비렘 수면 3단계, 서파 수면 단계라 하며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수면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체가 조직을 복구하고 뼈와 근육을 형성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회복력이 높은 수면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체 회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특정 유형의 기억을 통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수면 주기는 밤새 여러 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각 수면 주기는 약 90분간 지속이 된다.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비율은 밤새 변화하며 초기 주기에는 깊은 수면이 더 많이 일어나고 후기 주기에는 렘 수면이 더 많이 일어난다. 실행에 옮길 때 집중을 도와주는 전략. 포모도로 기법. 포모도로 기법은 시간 관리 기술 중 하나로 필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일정 시간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뒤에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포모도로 기법은 특히 시험이나 마감일이 있는 작업에 유용해서 다양한 관련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15분이나 30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해주는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나 모래시계가 포모도로 기법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 책상 위에 아기자기한 굿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 적용해서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먼저 작업 목록의 작성. 수행해야 될 작업 목록을 작성한다. 타이머 설정.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을 포모도로라고 부른다. 작업 시작.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덮어두고 집중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짧은 휴식. 25분 작업 후 5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며 4개의 포모도도를 완료하면 긴 휴식을 갖는다. 보통 긴 휴식은 15분에서 30분 정도 설정되는데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화 과정에서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혈관 건강의 개선이다. 이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전단 응력은 혈관이 혈관벽에 따라 흐를 때 발생하는 힘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세포들은 혈관의 내벽을 이루며 혈액의 흐름과 혈관의 확장, 그리고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할 때 혈액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전단 응력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는 더 활성화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지수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산화 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심장에 더 작은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 영노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꾸준한 심장 박동수 증가와 지속적인 산소 소비를 통해 심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강한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와 영양소를 신체의 다른 부분에 더 잘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영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은 상당한 양의 칼로리를 소모시키며 체중 감소 및 유지에 기여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초 대사율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심폐체계 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종종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작은 일에도 놀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10중 8구 평소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심장을 너무 온실 속에 화초로 키운 것이다. 평상시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은 심박수가 올라가야 하는 이 상황이 맹수가 쫓아와서 뛰는 것인지 운동을 위해 뛰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후에 분비되는 엔돌핀으로 우리 몸은 심장이 마구 뛸 일이 있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학습을 하게 된다. 엔돌핀의 분비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유산소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혈당 관리에 있다. 이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운동으로 당을 소모하면 근육도 늘고 저장되는 지방도 줄어든다. 유산소 운동의 권장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나이 등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주당 최소 150분 정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된다. 중간 강도와 고강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중간 강도는 노래를 부르기 어렵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며 고강도는 대화도 어려운 정도이다.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율을 높여준다.
기초 대사율이 높을수록 신체는 휴식 상태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이중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운동은 뼈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뼈가 더 강하고 밀도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인다. 특히 노년기에 근력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이점이 있다. 이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다. 운동 중에는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방출되며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성취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는 올바른 기술과 안전한 운동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세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낮은 강도와 무게로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이 권장이 되며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법. 시간 제약 관리. 시간 제약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일과 가족, 개인적인 책임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즐거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전반적인 웰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직장이나 가족과의 약속처럼 일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정하고 실천을 해보자. 도저히 시간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면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보자.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잠깐, 출퇴근길에 잠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면 신체 활동을 늘릴 수가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마음챙김 기술을 연습을 해보자. 또한 뒤꿈치 들기 운동이나 케겔 운동 등을 틈틈이 해보자. 즐거운 활동을 기존 루틴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운동을 하면서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출퇴근 중에 심호흡법을 연습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매주 초에 일정을 검토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자. 미리 계획을 세우면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가 끝나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루틴을 만들어 놓자. 즉, 집안 행사나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등산이나 하이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집이나 회사에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된 용품이나 장비를 두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시간 제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흔히 발생하는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일관된 일상을 유지하여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포도당이 체내 단백질, 지질, 핵산과 반응하여 체중당화 산물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독성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원래 역할이었던 단백질, 지질, 핵산의 당이 붙어서 기능을 방해하게 된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항상 30kg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바른 자세도 어렵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당이 붙어서 변형된 물질들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각 장기의 조직에 축적되고 이는 조직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신장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들을 발병하게 한다.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세포 내의 활성 산소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며 지질과 단백질, DNA를 포함한 세포 성분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 발병의 중요한 요인이며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에너지 생성을 손상시켜 육체의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만성 고혈당증은 염증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여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을 생성하여 조직의 손상, 세포 기능 장애 및 만성질환의 발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염증은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과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방해하여 피로와 노화에 직결된다.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며 이는 신체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 감소와 함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노화와 노화 관련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손상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이는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장기간의 고혈당은 세포 내 인슐린 신경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피로의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또 혈관 내벽인 내피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피 기능의 손상은 혈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을 방해한다. 내피 기능 장애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세포에 대한 산소와 에너지 기질의 가용성 감소로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은 신체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고혈당 상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쇼트닝, 튀긴 음식, 가공육이나 기름이 많은 마블링 적색육은 우리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나쁜 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지질 독성을 유발한다. 지질의 독성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이나 심장, 췌장, 근육처럼 지방이 별로 없어야 하는 장기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독성을 말한다. 이는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지방 조직의 용량이 초과되어 어쩔 수 없이 저장되는 것으로 해당 장기의 세포 기능 장애, 염증 반응, 세포 괴사를 유발한다. 즉,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되어 간 기능이 손상되고 심장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며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 췌장 기능의 저하로 소화장애와 당뇨병 위험이 올라간다. 이러한 지질의 독성은 당 독소처럼 인체 곳곳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즉,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기능 장애, 자가 포식 변화, 인슐린 신호 전달 장애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 지질의 독성 역시 당 독성처럼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와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며 피로와 노화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지질 독성의 원인 음식으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고기, 그리고 가공식품 외에도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독소일 뿐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을 높이고 간세포를 손상시켜 지방간을 만든다. 간에 쌓여있는 지방도 지질 독성을 가지며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킨다. 오늘날의 식품 산업은 날로 발전하여 더 맛있고 더 편리하고 심지어 더 저렴하기도 한 식품들이 매번 새롭게 출시하여 우리의 눈과 입을 자극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옵션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장하게 되며
오래 노출되면 늘 피로하고 늘어지며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맛이 좋도록 설계되고 첨가당, 건강에 해로운 지방, 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초가공식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과잉 섭취를 유발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식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편리하며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사실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인분의 크기가 점점 커진 환경의 변화이다. 과거 코카콜라 한 캔은 250cc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500cc짜리를 사 먹게 되었다. 이는 비단 코카콜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거의 모든 음료, 과자, 가공식품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는 과잉 소비와 비만 증가에 기여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과 악화에 관여하는 기전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저강도 만성염증이다. 이런 음식들의 특징이 일단 한 번 먹으면 웃음이 난다는 것이다. 식감과 향, 그리고 맛이 매우 매력적인 음식들이다. 가끔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수 있지만 자주 먹으면 저강도 만성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노화가 촉진되며 피로하게 만드는 음식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노화를 예방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을 때 주의사항.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레인보우 다이어트는 엄격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식사에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내가 가진 에너지 안에서 적당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즐기려고 해보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 항산화제, 항염증 화합물을 제공하여 피로와 스트레스, 노화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단,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요즘 채소와 과일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다.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씻어 먹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마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금치나 비트 채소 등 일부 채소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신장 결석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한때 시금치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기도 했으나 사람이 식사에서 섭취하는 정도의 양으로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일부 과일과 채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포드맵으로 알려진 발효성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식사를 골고루 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당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일의 경우 씹어먹지 않고 갈아 마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지개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먹는 팁.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섞어 다채로운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좋아하는 파스타나 볶음 요리에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추가해보자. 다양한 과일 조합으로 스무디를 만들어 영양이 가득한 간식으로 즐겨보자. 새롭고 이국적인 과일과 채소를 실험해 식단의 다양성을 더해보자. 끼니마다 접시의 반을 채소로 채우면 다양한 색상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다. 통곡물 간식을 섭취하는 법. 정제곡물 스낵 대신 팝콘이나 통곡물 크래커 같은 통곡물 간식을 선택해보자. 통곡물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면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줄어들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대체하여 하루에 3번 이상 섭취를 해보자. 사실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밥을 먹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식습관이 아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그리고 다양한 잡곡을 섞어서 먹으면 된다. 통곡물을 먹을 때 주의사항.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하면 소화 개선, 혈당 조절 개선, 체중 관리, 심장병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통곡물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밀이나 보리, 호밀 같은 일부 통곡물에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경우 귀리나 퀴노아, 메밀과 같은 글루텐 프리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통곡물에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을 수가 있다. 특정 곡물을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위장 장애가 발생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다.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인 피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을 최소화하려면 통곡물을 섭취하기 전에 불리거나 싹을 틔우거나 발효시켜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피트산을 분해하고 미네랄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통곡물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도 높을 수가 있다. 통곡물을 과잉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곡물은 특정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성 화합물인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로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통곡물을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곰팡이가 보이는 곡물은 모두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팁.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식물성 식품에 중점을 두면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가 있다. 다음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한다. 식단의 영양소密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공이 많이 된 정제식품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통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통식품은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높고 가공식품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기타 필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자연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려면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으로 식탁을 채워야 한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정제된 파스타보다는 통곡물 파스타를 선택한다. 또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통조림 대신 신선 또는 냉동 과일과 채소를 선택한다. 다음 팁. 가공식품을 집에 사놓지 않는다. 입이 심심할 때 싱크대 문을 열어 라면과 과자를 꺼낼 수 있다면, 만약 반대로 집에 없다면, 집에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덜 먹게 된다. 대신 통곡물 시리얼이나 견과류, 간식,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준비해두고 즐겨보자. 식물성 옵션을 강조한다. 과일이나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 콩류 등 식물성 식품은 영양이 풍부하고 필수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이 풍부하다.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에 비중을 높이도록 신경을 쓰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몸에 공급할 수가 있다. 식단에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포함하려면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식사에서 육류의 일부를 콩, 렌틸콩 또는 두부로 대체하는 것이다. 흰 쌀밥 대신 다채로운 샐러드나 구운 채소 한 접시를 선택하고, 칩이나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 견과류, 씨앗을 간식으로 먹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영노화의 과정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지속돼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해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